지옥 탈출 프로젝트 헬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자, 특집 초대 인터뷰. 오늘은 통일 토크 콘서트.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인물이 있을 텐데요. 오늘 그 당사자입니다. 그 황선 대표님 모셨고요. 또 그 이 콘서트 관련한 논란에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됐죠. 이 재판에서 주심 변호사로 활동하셨던 김종기 변호사님, 네, 네, 두 분 모시고 오늘 특집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죄 판결 났습니다. 네. 통일 콘서트가. 그래서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보도가 조금 나왔어요. 보도가 상당한 보도는 이 종북 콘서트라는 제목을 달고 유죄 판결 났다. 이게 주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무죄입니다. 기본 무죄인데 이 자초지종을 한번 좀 복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 또 1심 판결까지 이제 과정 그리고 그 판결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인사를 하는 게 좋겠는데요. 우리 황선 대표님부터. 네. 예,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네. 주권방송 스튜디오에 와서 저는 참 집처럼 편안했던 곳인데 막 약간 떨리네요. 토크 콘서트로 해서 이게 2014년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지금 1년이 넘었죠. 1년 넘게 정말 많은 분들을 괴롭혀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본인은 아니었는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염려하고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응원해 주신 것에 따라서 무죄 판결을 이번에 받게 됐고요. 뭐 앞으로 항소심이나 뭐 상고심까지 가게 되겠지만 뭐 사회가 더 이거보다 더 후퇴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통일 토크 콘서트 무죄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분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주심 변호사님이시잖아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맞습니다. 네. 그 신은미 선생님하고 주로 카메라에 많이 나오셨던 분으로 다들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다들 아실까요? 네. 네, 저는 그 민변 소속의 그 김종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사건이 저희 첫 국가보안법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을 접해보긴 했지만 다른 분이 하시다가 가셔서 제가 중간부터 하게 된 사건들이었고 처음부터 한 건 이게 처음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주심을 맡게 됐고요. 예. 워낙 피고인 스스로 변호를 잘 하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이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그 변호사들 내에서 무죄 판결 딱 받으면 이게 탁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는 토크 콘서트 무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 전체적인 결과 총 50사건 중에서 딱 한 건 유죄가 나와서 그 결과만 이렇게 뭐 집행유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다지 주목을 많이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최대한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게 오래됐어요. 벌써 1년 훨씬 더 전인데 2014년 11월 17일 날 19일 날 네. 19일 날 행사가 있었죠. 네네. 그 행사부터 이 사건이 탁 발단되기까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신은미 선생님과 토크 콘서트를 좀 진행을 하기로 진작부터 좀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부터 이렇게 준비가 좀 되고 있었고요. 그 12월에 토크 콘서트를 하기 전에 뭐 이미 4월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신은미 선생님이 이제 최근 방문한 평양과 관련한 이제 강연을 한 자리에 제가 이제 또 사회자로 했었고, 그래서 뭐 11월 달에
국내에 들어오시는 걸 계기로 해서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는 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근데 그래서 어쨌든 11월 19일 날 입국하신 신혜민 선생님과 함께 좀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다는 게 이제 좀 소문이 나니까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토크 콘서트 일정을 잡았어요. 신혜민 선생님이 워낙 이렇게 달변이시고 재밌게 그리고 사진 자료, 최근 사진 자료 막 이런 거 해서 선생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이 인기가 꽤 많이 있었고요. 워낙에 그래서 많은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별반 크게 뭐 큰 적이 없이 선생님은 굉장히 그 여행담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날은 뭐 전혀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까지도. 근데 19일에서 한 이틀 뒤죠. 21일. 예. 네, 21일 갑자기 아침 7시 TV조선 네, 7시였어요 아침. 네, 아침 7시 TV조선 뉴스부터 해서 서울 한복판에서 종북 콘서트가 진행이 되면서 신은미 황선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북을 지상 낙원이라고 막 찬양을 하는 종북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걸 매 시간 방송을 하면서 여기 이제 채널 A라든지 YTN이라든지 막 이런 데가 다 이렇게 가세하고 네.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중북몰이의 한 복판에 예, 이게 서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광주, 뭐 익산, 대구, 부산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런 데에서도 크고 작은 이제 충돌이 막 생기게 되고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거기서 인상 깊은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12월 10일 날 네. 익산 지역에서 예, 토크 콘서트를 성당에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죠. 그 학생이 이 종편 언론 보도를 그대로 믿고 이제 지상 낙원이라고 그랬지 않냐 이러면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사제 폭발물을 던지고 이제 가방에 황산 이런 것까지 들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두 분의 그 화상 환자에 발생을 하고 굉장히 큰 충격에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비서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요즘 종북 콘서트 때문에 사회가 너무 시끄럽다. 뭐 이런 말을 직접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급 이제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속 방침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막 보도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구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모든 언론과 공안기관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히려 언론이 뭐 촉구하는 뉘앙스도 있었어요. 네네. 구속을 촉구하는 네. 보도를 했죠. 그리고 이 사건 그냥 흐름을 딱 보면은 최근 이제 나타나는 것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전교조 선생님들이 이제 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청와대 게시판에. 예, 청와대 게시판에 이거 올렸는데 이거를 이제 보수라고 얘기하는 수구 단체가 이거를 수사를 의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내사가 들어가고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이런 것들이 벌어졌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종북이다 이렇게 종북몰이를 진행을 하고 뭐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 수사를 뭐 들어가거나 기존 내사 진행했던 것들을 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부 탈북자 단체를 부추겨서 그리고 탈북자 단체가 오해할 만한 부분을 또 편집해서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서 이거를 또 고소고발 주체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죠. 이제 네. 구속 기소를 검찰이 이제 그렇게 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네. 일단 뭐 황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2015년 12월 15일 그때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 북한 바로 알기는 2014년 2014년에 그렇죠. 2014년에 이렇게 12월 15일에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북한 바로 알기는 필요하지만
다 우리 헌법 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이제 직간접적으로 이 콘서트는 정부 콘서트다. 우리 헌법이 용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탄 거는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직후에 신은미 선생님이 12월 말까지 세 차례 거의 30시간 정도 조사를 받으셨고 네. 그 와중에 이제 황선 대표님도 조사를 받으셨거든요. 저는 처음에 토크 콘서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절대 구속이 될 수가 없다. 기소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건 그냥 여론몰이만 어느 정도 하다가 네, 네. 그냥 위야무야 될 것이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그 토크 콘서트 영상을 보고 이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뭐 확고하게 판단을 했고 뭐 주변에서 누가 물어보면 구속영장 청구 절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청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가능한 이렇게 좀 창조적으로 그게 가능한 어떤 정부라는 걸 다시금 생각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영장 청구서가 돼 있을까 궁금해서 봤어요. 거의 이제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토크 콘서트 내용은 불과 한 8페이지밖에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네. 나머지 내용은 황선 대표가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가능한 범위 7년 이내에 했던 모든 활동과 썼던 글, 가지고 있었던 글을 다 털어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1998년에 방북했을 때 그런 내용들 또는 무슨 일기장, 메모장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한 200페이지 정도를 채워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구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특히 실천연대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황선 대표는 뭐 이번 판결에서 확인됐지만 거기에 또 노선집이나 자료집 전혀 작성에 관여한 바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름만 걸어놓은 그런 정도의 지위였는데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매우 과격한 선동적인 그런 문구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예. 아무래도 그 당시 상황에서 영장 실질 담당 판사님 입장에서는 여론의 그런 압력, 물론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종편에 의해서 형성된 조작된 여론이라고 저는 보는데 뭔가 구속시킬 만한 어떤 사유를 찾기 쉽도록 검찰은 이미 구성을 해 놓았고 그로 인해서 전 구속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 때문에는 구속된 게 아니고 그 양을 보면은 수사도가 그 정도 빠를 수가 없지 않나요? 200페이지 정도까지 마련하려면 이미 뭐 그 전에 뭐 확보해 놓았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플러스 된 게 아닐까 싶은데. 근데 또 보면은 그 내용들을 좀 보면은 급하게 만든 티가 납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했던 방송이 노동신문을 베껴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제 방송이 더 빠르고 거의 예언자 수준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구속영장 청구서도 그렇고 이후 이제 공소장까지 또 다 얼마나 급하게 만들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구속영장 청구될 당시에 검찰이 준비한 그 기록의 양이 2만 페이지입니다. 2만 페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검찰의 어떤 수사 기록이 1000페이지가 넘는 사건도 별로 없거든요. 그 보안법 사건 외의 사건. 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이제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양이 이제 일단 많긴 한데 그 짧은 기간에 그걸 다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일단 평소에 황선 대표를 항상 주시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 기록 자체를 보면은 황선 대표가 어디 단체 행사에 참석한 거 이런 게 다 미행을 해서 이렇게 몰래 촬영한 영상 그 사진 자료들이 나온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주기적으로 계속 이메일, 황선 대표의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걸 계속 모으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언제 써먹을까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 시점에 그게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우리 공안 당국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래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실수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었지만 장시간 동안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언제 써먹을지는 몰랐겠지만 그때 써먹게 될 거는 사전에 몰랐겠지만 분명히 준비는 오랫동안 해왔던 것입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네. 뒤에 무슨 뭐 내사를 한다든가 어떤 미행을 한다든가. 뭐 그 관습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럴 거라고 생각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죠. 저희 남편 어쨌든 되게 오랜 시간 제가 수배자 남편 과의 뭐 문제도 있고 관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미행이라든지 사찰 이런 거의 대상일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되게 어쨌든 이메일이라든지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샅샅이 되게 털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준법적 생활을 하지 않았나 예. 제가 그 점과 관련해서 하나 이제 생각나는 건 뭐냐면 가령 우리가 어떤 주위에서 무슨 절도 사건, 상해 사건, 뭐 살인 사건, 강간 사건 이런 게 벌어진 거를 수사기관이 확인을 했다면 바로바로 수사를 해서 처벌할 게 있으면 처벌하고 그러네요.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직무유기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유죄 판결 나온 게 2010년의 일이잖아요. 근데 수사기관은 2008년 거부터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건 한면으로 봤을 때는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고 또 바꿔 얘기하면 구속할 만한 그런 사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긴급하게 억제해야 될 행위를 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사실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안 되는 건데 그냥 구속이 됐던 거는 당시에 여론의 압력, 어떤 형성되었던 자기적으로 형성되었던 여론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를 수사기관에서 이번에도 이제 검찰, 경찰 이렇게 수사를 받았잖아요. 조사를 받았잖아요. 사건 관련해서 묵비를 기본으로 하는데 그 묵비 하여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관계자들이 자기도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걸로 뭐 이렇게 구속까지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몇몇 분들이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실천연대 사건 경우에 2008년에 기소가 돼서 1심이 시작됐고 2010년에 확정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그때 판결문에 황선 대표는 전혀 등장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집행위원장이랄지 그 단체 주요 이제 상근 간부들은 다 처벌을 받았거든요. 전혀 그 사이에는 조사조차 없었고, 근데 그 점을 구속 사유로 했다는 거는 분명히 누적해 놓고 있다. 수사기관은 그 공안 당국은 그 누적해 놨다가 써먹는 수법을 이제 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돼가지고 한 5개월 10일 살았네. 네 그렇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불구속 이제 중간에 보석 판결이 나가지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는데 재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통상 구속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법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판결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1심 판결은 6개월. 네, 그렇죠. 네네. 지금은 2심, 3심도 다 6개월입니다. 예전에는 뭐 6개월, 4개월, 4개월이었는데 지금은 다 6개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사람이 구금돼 있으니까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구속 기간을 최소화하는 게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초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재판을 쭉 진행을 했어요. 했는데 재판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감을 잡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토크 콘서트 영상을 재생하는 거였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 사건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검찰이 문제를 삼았던 그러니까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그걸 제일 먼저 영상을 틀었는데 제가 느끼는 바에 따르면 그 재판부는 그 영상을 보고 아마 그때 이거는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그 순서는 합니다. 네. 재판부의 판단인가요? 예를 들면 공소장에 뭐 200페이지에서 8페이지만 콘서트고 나머지는 다른 건데 그 우선 그 콘서트와 관련한 걸 먼저 이제 증거 조사를 한다는 거는 재판부의 판단이에요. 그 순서. 그런 게 다 제가 소송 지휘권의 하나죠. 그러니까 재판 소송 지휘권의 하나로서 뭐부터 증거 조사를 할지 먼저 증인을 볼 수도 있고 네. 먼저 이제 그 문서로 된 증거를 볼 수도 있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 순서도 다 재판부가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하나 이제 참고로 말씀드릴 게 기소가 되면 공소장만 판사한테 갑니다. 판사한테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증거를 변호인이 증거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그런 증거인부 절차를 거쳐서 그런 걸 거친 증거만 재판부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어떤 증거를 먼저 취사 선택해서 보고 싶으면은 그 증거부터 먼저 증거 조사하자.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콘서트 영상부터 봤다는 거는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되게 문제됐던 점이고 또 피고인이죠. 이제 그 사건에 이제 황선 대표 피고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 피고인의 성향이랄지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영상을 통해서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건 전체적인 감을 잡는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 사건인데 기록도 2만 페이지가 넘고 시청해야 될 동영상도 20시간쯤은 넘었을 거예요. 예, 토크 콘서트 영상도 몇 개 있었고 또 주권 방송 영상도 많이 있었죠. 아시겠지만 10개쯤 있었고 뭐 6.15 TV 영상도 5개, 20개가 훨씬 넘었죠. 또 다른 기타 영상들까지 많았고 또 증인도 20명이 넘었어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6개월 안에 판결문까지 써야 되는데 판결문 쓰는데 최소한 한 달 반,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달. 그러면 그 사이에 재판 진행하려면 다른 사건도 해야 되고 하니까 솔직히 이게 좀 뭐 불구속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천체 재판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안이 중대하다면 구속을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실형을 선고해야 될 만한 사안이다. 그러면 보석으로 풀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잡아가지고 실형 살리면은 욕을 2배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가늠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것 같고 그걸 조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영상을 보고 나서 사실 그 재판부 분위기가 뭐 재판부가 원래 좀 온화하시고 좀 공정한 느낌을 많이 주시는 재판장님이었는데 황선 대표가 또 워낙 모두 진술을 20분 동안 안 보고 한 번도 안 막히고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존중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엘리트들이시기 때문에 같은 엘리트끼리 좀 존중하자 이런 게 있는지 몰라도 특히 근데 그 영상을 보고 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피해자구나. 근데 그런 걸 표현하지는 않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론몰이의 피해자라는 거를 아주 조금이라도 공감했다는 건 저는 확신합니다. 그 점은. 그래서 그 보석 얘기를 재판부가 먼저 꺼냈어요. 먼저. 그래서 좀 놀랐는데 그날 이례적이죠, 그런 것도. 매우 이례적이죠. 네. 매우 이례적이고 그래 다른 증거는 이미 검찰이 확보했으니까 어느 정도 서중 조사가 끝나면 이미 확보된 증거니까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오히려 이제 보석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요. 이제 저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보석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면 좀 곤란해지거든요. 또 바로 청구하자니 뭐 대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언제 보석 청구서를 넣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바로 넣어놓고 기다려보자는 것도 있었고 근데 좀 될 만한 시기에 넣자 이렇게 좀 갈렸었는데 그때 제 기억에는 재판장님이 기준을 제시해 주셨어요. 제시하신 기준이 검찰 측 증인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뭐 증인 위해 우려나 이런 것도 없고 뭐 좀 뭐 나머지는 어차피 피고인 측 증인들이고 하니까 문제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어느 정도 시점을 제시해 주셨죠. 그 시점에 맞춰서 좀 신청을 했고 실제로 이제 풀려나셨죠. 네. 네. 그 재판 중에서 영상을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한 발언이 그때 무슨 얘기를 했더라? 약간 이게 아리까리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네. 재판 중에서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어땠어요? 네. 콘서트 영상을 봤을 때 다시. 사실 정말 별 게 없구나.
정말 이렇게 저희 신은미 선생님이랑 저랑 이렇게 토크 콘서트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기대한 그 수준이 되게 다양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뭔가 이렇게 막 정세와 관련된 그런 얘기까지 나올까? 아니면 뭐 북의 무슨 정말 고위층을 만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기대로도 오신 분들도 있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진짜 신변잡기적인 얘기랑 너무 일상 다반사적인 얘기만 해서 정말 약간은 좀 제가 보기에도 저거 보고 실망하신 분들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토크쇼 끝나고 사실 조계사 토크쇼 끝나고는 거기 오셨던 이제 남북관계 전문 그 교수님이 저희 이제 토크쇼 보러 오셨었는데 둘이 만나서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하나 이러면서 호평을 하신 분도 계셨었거든요. 네. 보면은 거의 절반은 먹는 얘기거든요. 그 먹는 그러니까 얘기 중에 술 얘기. 그래서 네. 그런데 검찰의 기소 내용이 어떤지 좀 세부적으로 좀 얘기해 네.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국가보안법 사건은 뭐 딱 어떤 표현을 문제 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공소장에는 이제 황선 대표나 이제 신미 선생님이 실제 기소는 안 됐지만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했던 발언들 중심으로 기소가 돼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에서 새 쌍둥이를 출산하면 특별한 혜택이 있다. 이건 황선 대표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네. 평양에서 초사는 평양산원에서 한다. 뭐 핸드폰이 250만 대 보급되었다.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유럽에는 북한의 강을 구경하러 가는 상품이 있다. 북한의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등이 욕심을 내고 있는 황금 쌀이기 땅이다. 우리한테는 황금 쌀이기 땅이 아니냐는 등의 이제 발언이 이제 북한의 현실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TV조선은 다른 종편도 있지만 TV조선이 그걸 이끌었기 때문에 이제 TV조선은 두 분이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묘사했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인권복지국가로 묘사했다. 그러면 대동강 맥주를 마시고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지상낙원이라는 거죠. 이제 TV조선이 봤을 때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근데 북한은 250만 대니까 그 당시에 북한 인구가 당시 2,500만 명이라고 한다면은 10명 중 1명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스마트폰도 아니에요. 2G 폰인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뭐냐? 지금 우리 이 방송 제목이 뭐죠? 헬조선 과기. 독립군. 헬조선 독립군인가요? 우리는 헬조선이 아닌 거죠. 프라다이스죠, 프라다이스. 네. 일단 그만큼 좀 어이가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평양산원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게 인권복지국가인가? 그리고 새 쌍둥이 낳았을 때 혜택을 준다? 이게 과연 그렇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실제 그런 내용은 이만갑이라 그래서 그 채널 A에서 네. 이미 나왔던 내용들이었던 거든요. 탈북자들이 주장하더라고요. 그렇죠. 탈북자들 스스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이 기소가 됐다는 건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주장들과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저희 이 입으로 그렇게 막 이게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채널A 이만갑에서 자신들이 뭐 채널 A라든지 뭐 방송들에서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고 보도를 한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게. 채널에는 저기 전문가들까지 대동해가지고 네네네. 시음회를 열어서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뭐 블라인드 테스트 이런 거 다 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핸드폰 250만 대에서 이제 상향돼서 작년엔 350만 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큰일이네. 예. 그래서 이런 방송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는 그 증거 자료로 그러니까 많이 냈죠. 재판이 마무리될 쯤에 이제 국회에서 국정원에서 핸드폰이 이제 북한에 370만 대라고 얘기했어요. 몇 월 기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발언했던 시기는 우리 재판이 종결된 게 작년 11월 27일이니까 작년 11월 중에 그렇게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 국정원이 인정해주는 숫자인데 그걸 우리 검찰은 믿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네. 북을 찬양한 그 저기 증거 발언으로 기소를 했다는 거죠.
범죄 사실로. 그러니까 범죄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범죄다. 우리 대한민국이 용인할 수 없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런 표현을 용인할 수 없다는 어떤 검찰의 판단인 거죠. 평가인 거죠. 예. 그렇게 어떤 북한의 생활상에 대한 게 한 축이었다면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조금 더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신민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자들 술 마셔보더니 도수가 낮다면서 도수를 높이라고 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이제 또 황선 대표는 김일성 사망 당시에 김일성 영정을 들고 나와서 오는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듣기로는 북한에서 듣기로는 김일성 주석이 그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찍어준 자신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울었던 것이다. 이런 발언이 이제 검찰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어떤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가의 존립안전에 위태로울 만한 그런 발언이라고 평가를 해서 기소를 했죠. 이 점에 대해서 뭐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그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보자면은 이런 발언들은 신은미 선생님이나 황선 대표 자신의 평가가 아니고 거기 가서 들은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되는데 신은미 선생님이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된 거는 그날 토크 콘서트 영상을 보면은 관객들이 질문을 문자로 사회자에게 보내면 사회자가 그중에서 선별해서 물어보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신민 선생님한테 여행 중에 어떻게 느끼셨느냐 이렇게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제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지 이제 질문이 들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경험하신 걸 얘기하신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3대 세습 체제를 옹호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리고 그 전에 신은미 선생님이 마치 김정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단 왜곡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엔 논리적 비약이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잘할 수도 있다. 이제 김정은 체제 북한의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표출하면은 그게 무슨 3대 세습 체제의 어떤 그 권력의 이동 과정이랄지 형성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떤 지도자 개인에 대한 기대감 표출이라고 할 수 있죠. 설령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왜곡을 한번 한 다음에 논리적 비약을 해서 3대 세습 체제를 옹호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가고 공소장에도 그렇게 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뭐 법조인으로서 이 발언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느냐 했을 때 그 논리적 어떤 증명 과정 그 자체로서 이런 게 기소 자체로서 좀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요. 혹시 네. 그 검찰은 그 영상 행사 영상을 다 입수해서 본 상태에서 기소를 한 건가요? 안 본 거죠. 네. 뭘 그러니까 근거로? 우리가 이제 느끼기에는 뭐냐면 영상이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 수사기관이 수사를 그날 현장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참석자 중에 누군가가 그걸 녹음을 해서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은 처음엔 영상이 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측에서 영상을 냈어요. 제대로 된 영상은 이제 그 변호인 측에서 이제 냈던 겁니다. 그리고 뭐 하나 생략하고 이제 김일성이 찍어준 사진, 김일성 주석의 영정이 아니고 자신들의 그걸 들고 나와서 우는 거였다. 이 부분이 또 그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찬양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김일성 영정을 들고 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찬양이 아니고 김일성이 찍어준 자신의 영정을 자신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울고 있으면 그거는 찬양인가? 그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말을 했던 취지도 봐야 되는데. 우리 서방 언론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언론에서 북한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국가고 북한 주민들도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존재로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런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울었던 거는 울었던 맥락이나 이런 게 많이 왜곡돼 있고 이런 거를 이야기한 차원 이건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발언의 포인트가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지 어떤 뭐 북한 지도자의 초점이 있는 게 전혀 아닌데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의해서 왜곡됐고
또 검찰은 그걸 그대로 기소를 하고 그걸 기소를 할지 말지는 최종적인 판단은 검사가 하는 건데 그거를 다 가리지 않고 기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이제 판단은 북한 체제 찬양 내용 없다. 북한 통치자 찬양한 내용 없다. 주체 사상이나 성군 정치 찬양한 내용 없다. 폭력적 수단 사용을 선동하는 내용도 없다. 김일성, 김정일 관련 일화나 김정은 관련 내용도 세습 체제의 정당성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 김일성 관련 일화는 황선 대표가 1998년경 방북 당시 들었던 것으로 소개되었고 김정일 관련 일화는 이미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 번 소개된 적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소 사실과 관련해서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심장이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많이들 아십니다. 아시나요? 네. 제가 가사도 준비했는데 검색하면은 저기 바이브. 심장이 남는 사람 검색하면 바이브가 아마 제일 많이 나올 것 저희가 같아요. 오늘 이제 운전해서 자가 운전해서 여기 왔는데요. 운전하면서도 제가 바이브에 심장에 남는 사람 들으면서 왔습니다. 네. USB에.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당연하게도 접할 수 있는 것들인데 뭐 노래방에서도 부르고 지금도 여기서 바로 음원 차트 통해 들을 수도 있는 노래인데 이것이 김정일을 찬양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아마 철회할 거다 이 정도 기소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네, 그렇죠. 공소 사실을 검사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중에 정 아니다 싶은 거는 뺄 수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뺐어요. 네. 이번 재판에서요? 네, 이번 재판에서 이제 검사가 한 8월쯤인가 영상도 방송도 네. 처음엔 15개였는데 그중에 2개는 또 뺐거든요. 또 무슨 통일 캠프 강연 이런 것들도 뺀 것들이 있는데 전 이것도 당연히 뺄 줄 알았어요. 사이가 좀 창피하잖아요. 근데 안 빼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 가사나 이런 걸 좀 봐도 아무리 봐도 그런 이적성을 전혀 엿볼 수가 없는데 상징성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심장에 남는 사람의 그 노래 제목의 상징성? 워낙에 이제 종편에서 심장에 남는 사람은 바로 이런 노래다. 뭐 북의 지도자를 찬양하는 노래다. 그런 영화 속의 주제가다.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많이 떠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결국은 그래서 만들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또 이거 통해서 알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때 전문가 소위 말하는 검찰 측 전문가 증인이었나? 탈북자 네네. 검찰 측 전문가 증인에게 심장에 남는 사람이라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노래는 사실 뭐 북에서 뭐 이런 찬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선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뭐 영화의 주제가고 거기서 심장에 남는 사람은 북의 지도자를 의미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그 증인한테 혹시 한용운 시인의 아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란 시를 아시냐고 거기서 님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님은 뭐 조국도 될 수 있고 석가모니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진짜 사랑하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너무나 그 초보적인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별 창피해서 다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2015년 그 법정에서 구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죠. 네. 뭐. 근데 사실 그 영화 주제가인 거 그런 영화의 주제가인 걸 알고 있었습니까?라고 또 검사가 나중에 저한테 또 질문을 막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는 노래를 먼저 알았고 영화는 아직도 본 적이 없고 근데 그 영화의 주제가가 이거라는 거를 이번 재판 과정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셨구나. 네네. 그 영화 제목하고 노래 그 제목이 같대요. 네. 재판 준비하려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그것도 봤어야 되는구나. 그냥 그걸 검찰이 제출 안 했어요. 그 영상이 실제 내용은 김정일을 찬양 안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판결 내용이 그래서 뭐 그럼 그냥 뭐 김정일을 찬양하는 언급하는 내용 자체가 없다. 뭐 전혀 전혀 이건 아니다라는 꼭 판단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탈북자 단체가 이거 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인지수사라고 하죠. 최초 이거는 이제 고발해서 사건화가 된 건데 고발을 한 거는 그 단체 이름이 정교조 추방운동하는 그런 단체, 두 단체가 활빈단인가? 그 두 단체가 활빈단, 고발을 했어요. 네네. 예, 활빈단하고 뭐 교육 무슨 정상화를 뭐 이런 예, 정교조 뭐 추방운동하는 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분들 그 단체에서 고발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탈북자 단체 9개인가 거기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거를 이제 검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건 아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를 한 거죠. 그 내용적으로는 뭐냐면 신민 선생님께서 저 제 페북에 글 주시는 분은 이제 탈북자 세터민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시죠. 세터민 분들 뭐 80% 정도가 고향이 받아준다면 이제 가고 싶어하길 원한다라는 걸 토크 콘서트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종편은 북한 무슨 여론조사 해봤느냐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북한 체제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가길 원한다고 이야기했다는 식으로 전혀 그런 게 아닌데 토크 콘서트 내용 자체에 보면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그분들이 고향으로 그분들의 조국이죠. 근데 여기 이 조국도 이제 그분들의 조국이잖아요. 이제 북한이 어때 이제 북조선. 예. 근데 신은미의 조국은 뭐 북한 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것도 또 있었죠. 근데 계속 그 아주 세밀하게 왜곡을 계속 이제 해 들어가는 거죠. 그 발언 이후에 직후에 그분들이 남한에서 겪는 사회 경제적 차별이랄지 그리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 때문에 가길 원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북한 체제가 오래서 가려고 하는 게 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힘들어서 가길 원하는구나라고 몇 학년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자식들은 다 이해합니다 지금. 이거는 요즘 애들 책을 많이 읽으니까 한 4학년 차별 이런 표현이 좀 약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검사가 기소했다는 것도 저는 악의적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워낙 아까 좀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게 워낙 문제가 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기소를 안 할 수는 없었던 거. 아니 근데 그 아닌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명예훼손 사건 자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소를 못한 거죠.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또 그 자체 법리가 있고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사람 뭐 20%는 다 도둑놈들이다 이래도 그러면 제가 서울 시민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니까. 근데 참고로 신은미 선생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거든요. 네. 거기서는 또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처럼 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는 죄는 있지만 그냥 처벌은 안 하겠다, 기소는 안 하겠다, 한번 봐주겠다 이런 처분인데 국가보안법 위반도 있지만 명예훼손도 들어 있어요. 또 거기서는 기소유예 내용 안에. 네. 그러니까 이거죠. 법원에서 기소를 하면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하면 이건 100% 무죄가 나오니까 또 이건 너무나 말이 안 돼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차마 기소는 못 하고. 근데 신미 선생님은 기소유예해서 추방해 버렸잖아요. 어차피 추방해 버리는 거고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다툴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헌법소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기소유예도 부당하다. 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 없는데 무슨 기소유예냐 당연히 불기소를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헌법소원은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재판부는 북한을 찬양하는 취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명백하게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 탈북자들의 상당수가 지금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고 이런 표현 사실은 오히려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감 해소하는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말이다. 근데 사실 그 발언 그 앞뒤 맥락과 이런 거 다 보면 신임 선생님께서 이건 한 말씀인데 사실 굉장히 그 탈북자들이 고향을 떠나서 그리고 가족들을 떠나서 이런 얼마나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인가에 대한 되게 깊이 있는 공감 속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 사실 그런 거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굉장히 피도 눈물도 없는 이렇게 오히려 바라보는 측면은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시각에 대해서 오히려 좀 그 일침을 가하고 대단히 따뜻하게 이렇게
그 마음을 품는 차원에서 나온 말인데 재판부에서 그런 신임 선생님 마음을 잘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 발언의 좀 더 본질적인 취지는 이제 신임 선생님 그날 콘서트의 핵심은 이질감은 없다. 우린 뿌리가 같고 이미 동질성은 그러니까 동질성 회복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다. 회복이 아니라 확인이 네, 할 그렇죠. 수 있다. 예. 그냥 만나서 5분만 지나면은 서로 이제 통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럼 탈북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이질감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차별이랄지 무슨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이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아니다. 딱 그게 사실은 포인트였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내용이었는데 기소가 된 것 자체가 좀 부당하지만 재판부는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하신 건 아니지만 하여튼 정확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 이제 피고 측에서 제출했던 그 증거 자료나 논리를 그대로 다 수행했다고 볼 수 있나요? 그걸 기대를 했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상당히 그 재판장님이 저희 재판하면서 느끼는 게 검사나 변호인보다 훨씬 더 열심히 자료를 보신다. 항상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황선 대표도 교도소에서 13건 정도 진술서를 쓰셨어요. 아마 재판부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도 나중에 그거를 읽어봤거든요. 제 거 쓰기도 바빠가지고 알아서 잘 쓰셨겠지 생각하고 거의 못 읽어봤는데 정말 잘 쓰셨어요. 나중에 정말 정자로. 물론 나오셔서는 그러니까 보석으로 풀려나신 다음에 몇 번 쓰셨죠? 그 다음에는 의견서로 다 나가니까요. 단 한 번도 네. 안 쓰셨죠. 네, 보석해주기 전에는 내가 보석이 돼야 열심히 재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주셔야 된다고 이랬는데 네 나오셔서는 화려하게 외출을 하셨나? 아니 왜냐하면 나와서는 이 과정에서 변호인과 합동의 의견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거기서는 계속 혼자 독방에서 저 나름대로 판단해서 저 나름의 의견서밖에 못 쓰니까 이제 나와서 나간 거는 이제 변호사님의 손을 통해서 다 간 거로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영상 혹시 재판부가 보신다면 그 방송 방송 의견서라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이 방송 그냥 10개 하고 네. 채널 6기로 처음엔 5개였거든요. 그 의견서가 3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변호인들께서 같이 하신 거죠. 제가 한 역할은 크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논리적인 어떤 저희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항상 의견서를 구성을 했는데 판결문은 그냥 결론 중심으로만 많이 쓰신 것이 약간 기대와 달랐어요.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리다 약간 샜는데 워낙 치밀하시고 성실하시고 또 되게 이렇게 상당히 느끼는 게 판단도 빠르시고 해서 판결문도 공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이적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내려질 거다. 또 재판이 판결 선고가 2번에 걸쳐서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커졌죠. 그래서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질 거다라고까지 기대를 했는데 일반적인 어떤 판결의 그 기준 국가보안법에 있어서 어떤 그 이적성 판단 기준에 맞춰서 판단은 대체적으로 합리적이었는데 이거 공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부당한 공소 사실이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약간 포괄적으로. 네. 예. 어쨌든 상식적인 판단을 하시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는 그런 이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라든지 이런 그 특히나 이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나 국가보안법 7조와 관련돼서 이미 이제 판단이 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선택해서 하면서 사실은 근데 이 국가보안법 문제가 2004년에 그렇게 첨예하게 국회에서도 이렇게 충돌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굉장히 그 국가보안법의 존치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양 진영 이게 진영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았나. 저는 또 이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제가 그날 당일날 이 50여 개의 기소 중에서 하나 유죄인데 이거 궁극적으로는 다 무죄 받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형편과 현 수준, 국가보안법에 존재하는 현 수준에서의 재판부의 고민을 뭐 아쉽지만 뭐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좀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판결문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실 사건이 될 것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그냥 국가보안법 전반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가 남용돼서는 안 되고 현저한 그 어떤 위협과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위협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만 밝히고 이제 전체를 그냥 논란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럼 이런 면도 있겠네요. 뭐 보통 이제 그 1심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쓸 때 내 판결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썼는데 위에서 뭐 파기되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다른 건 없나요? 기분 나쁜 거 외에는? 저도 뭐 판사를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어떤 법원에서는 좀 이렇게 뭐 튀는 판결도 싫어하지만 그렇게 좀 부족한 판결문도 당연히 싫어하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패소 측 그러면은 무죄 판결이면 검사 측이 패소 측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 이거를 대충 쓰면은 공격당하기 쉽겠다 이러면 열심히 써서 정치하게 이제 정치하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세밀하게 쓸 텐데 이건 워낙 명백하기 때문에 이 정도 판결문 써도 뒤집어질 확률이 거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굳이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우리 유죄 판결문은 상당히 세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 점은 아마 격렬한 어떤 반발이 있을 것이다. 변호인 측에 이걸 예상하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점과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톡 콘서트뿐만 아니라 다른 기소에 대해서도 좀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또 부각이 또 많이 안 됐는데 네네. 일단은 부각을 해야 될 크게 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톡 콘서트는 완전 무죄라는 거가 부각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무죄 판결 취지 중에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는 판결 내용이 있는데 그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전 사실 이제 법정에서 판사 재판부가 이렇게 무죄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판결문도 또 받아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 좀 너무 이렇게 피고 일어서서 이제 판결 듣다가 너무 좀 기뻤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 구치소에서도 또 의견서에도 이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38선이 그어지고 미국의 주도하에 그어지고 그리고 여전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뭐 군사적인 어떤 주권과 이런 것들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에서 반미가 없는 게 너무 이상한 것 아니냐라는 당연한 의견서를 쓴 적이 있었는데 재판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시를 얘기하는 부분, 시와 그리고 방송의 내용에서도 비교적 많이 등장하는 반미 주장. 네, 미국을 민족 통일의 장애로 여기는 점에서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긴 하지만 친미 반미를 비롯해 대한민국과 다른 정상적인 국가의 관계 설정에 관한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외교 정책의 문제로서 반미 자체를 우리 헌법 질서에서 허용되지 않는 주장이라거나 헌법 질서를 부정하거나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미국의 우호적인 세력을 비난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다. 요 내용적으로 요 부분요. 이게 사실 방송 무슨 행사 참가한 부분 아니면 시 이런 데서 다 이제 공통적으로 문제시하는 저도 그 공안기관이 가장 문제시한 게 미국에 대해서 너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것과 그리고 또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한반도 평화협정 이런 것도 사실은 북의 그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이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됐죠. 네네. 그래서 그런 의견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회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꾸준히 주장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정책적 이런 거다라고 했고 이제
언론들에서 우리 판결문에서 좀 주요하게 많이 다룬 부분이 이런 통일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건 그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제 뭐 그런 비판과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충분히 이렇게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예. 이 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로 2004년에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이 네. 됐었잖아요. 탄핵 그 전국에서. 네.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네 가지를 추진한 게 있었어요. 뭐 사립학교법이랄 네. 개정, 또 국가법법 개정, 그리고 뭐 사법개혁이랄지 뭐 다른 건 잘 네. 생각이 안 나는데 그때 국가법법 7조 폐지는 당시 한나라당도 동의를 했었어요. 그죠. 수용한 부분이죠. 네. 근데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전면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파하고 7조라도 폐지하자. 일부 개정파와 이제 전면 이제 폐지파가 대립하다가 얼렁뚱땅 아무것도 폐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번에 황선 대표는 다 그 7조에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무상 국가방법 사건의 90%는 다 7조예요. 이적 표현물 소지했다. 뭐 보통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그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과반수가 찬성했던 그리고 사실 합의까지 어느 정도 됐었던 내용이죠. 국가반법 이제 개정 특히 부분은 7조는. 네, 특히 7조 이제 개정 부분은 그런 점에서 그걸 주장했다고 해서 저도 사실 그걸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국가반법 사건이 너무 기록도 두껍고. 그러네요. 네. 돈도 안 되고. 저야 뭐 월급 받으니까 상관없는데 판사님들도 싫어하실 거예요. 사실 재판을 해보면은 일단 기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우리 판사님들 중에서 그 국가법법 사건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훨씬 많죠. 이제 깜짝 놀라실 거고 이 사건 하나 판결문 쓸 시간에 다른 사건 한 30건은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마 폐지를 원하실 겁니다. 이제 부안법 사건은 기본적으로 양으로 또 이렇게 그 위압감을 주잖아요. 이 자료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사실 뭐 판사님들이 지금까지 경향이 뭐 뭐 국가방법 사건 하나 판결문 쓰려면 딴 사건 30개 쓰겠다는 이것도 제대로 된 판결문 쓰는 경우가 그렇고요. 대체로 지금까지 이제 80년대 90년대의 경향들은 뭐였냐면 공소장과 대동소이예요. 그래서 변호인 측이나 이런 그 피고인 측에서 아무리 뭐 의견서를 내고 증거를 내고 해도 그런 것들은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공소장과 대동소이한 판결문을 썼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네. 그 저기 복사해서 쭉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판결문 썼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을 거고 그러나 이제 양심이 있고 이렇게 뭔가 이런 현실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시고 그리고 좀 미래까지도 자신의 판결문에 책임을 지고 싶은 분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시끄러운 사건인 거죠. 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하는 게 그 반국가 단체가 이제 국가보안법에는 뭐 북한이라고 돼 있지는 않고 반국가 단체라고 돼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으로 지금 실정법상 평가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 동조했을 때, 그러면 동조의 의미가 그러면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면 동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판결을 많이 해왔던 부분이 있고 검사는 그런 기준에서 북한도 국가법법 철폐 주장하는데 똑같은 주장하네, 뭐 평화협정 체결 주장하는데 똑같은 주장하는구나,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기소를 했고 그런 주장을 많이 받아줬던 그런 법원의 실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기본 질서 하에서 시민으로서 이 정도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으로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정책이랄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우리 시민이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이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이렇게 판단이 이제 흘러갈 수가 있고, 또 하나 어떤 평가 기준이라면은 이런 표현이 우리 어떤 사상의 자유시장,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니까 우리 사회는 그런 다원주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안에서 평가받고 검증되고 그래서 이런 그런 의견은 그냥 뭐 반미를 외치는 그런 의견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평가받으면 당연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고 이렇게 소화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충분히 그런 관점에서 판결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계적으로 북한 주장이랑 똑같은 말을 했네.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판결하는 거는 너무 형식적인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판사님들이 어떤 그런 본질을 봐야 된다. 이 국가보안법이 지키려고 하는 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잖아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표현의 자유, 어떤 다원성을 기초로 하는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그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판결로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판결 나오는 게 이제 당연한 것이었는데 저는 이제 국가보안법 경력이 짧지만 우리 대표님이 더 접하신 경력이 많으시니까 받아본 판결문이 몇 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판결문하고 딱 비교하면 완전히 확연하게 딱 달라진 판결문이라고 보는 거네요. 네, 이제 무죄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 점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죄 판결문 쓰기는 되게 쉬워요. 유죄를 판결문을 쓰면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이제 판결문에는 범죄 사실로 바꿔가지고 물론 공소장에도 범죄 사실로 써 있는데 그거를 복사해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근데 무죄 판결문을 쓰려면 검찰의 주장을 다 배척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부당하다. 또는 죄가 되지 않는다. 네, 이렇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 그렇게 보기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검찰의 주장을 배척해야만 무죄 판결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는 유죄 판결의 유혹에 좀 빠질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건 논증을 해야 되니까 이게 무죄라는 거를 논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죠. 반면에 그러면은 변호인의 주장을 또 평가를 해줘야 돼요. 이제 판결문을 쓸 때 그걸 쓸 때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 해서 이렇게 주장하나 이렇다, 이렇게 주장하나 이렇다 이렇게 해주는데 이 부분은 경험적으로 볼 때 훨씬 약간 좀 선택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10개를 주장해서 10개 주장에 대해서 다 일일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써야집니다. 여기는 그래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고무 찬양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그건 이유 없음. 주장은 이유 없다. 이런 정도로 그냥 문구,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이것도 없다. 약간 논리적 비약인데 보통은 그렇게 정도만 덧붙이고 넘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우리 정치학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도 그걸 포괄적으로 이유 없다 이렇게 평가해 버리는 경우가 많았죠.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이 실제 문제 삼는 거는 이 사람의 내심이거든요. 그래서 내심이 그러해 보임으로 사실 이유 없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관심법의 영역을 법적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보안법 계속 이게 계속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국가보안법은 어차피 남용을 목적으로 만든 법이고 남용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얘가 시를 하나 읽었어. 근데 쟤는 빨갱이 같아. 종북이 맞는 것 같아. 요 확신으로 보면 범죄자인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확신이 그렇기 문제인 때문에 거지. 이제 저도 했던 이야기가 만약에 똑같은 방송 내용을 황선 대표가 하지 않고 제가 했다면 검찰이 기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보수단체가 고발하면 네, 제 직업을 떠나서 일단 이건 저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이적 행위여서 기소한 게 아니고 황선이 한 행위이기 때문에 기소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게 무슨 신분범도 아니고 이제 신분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만 범할 수 있는 범죄가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작성을 해야 이제 처벌하는 거고 업무상 기밀 누설죄 이건 변호사가 자신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가 돼요. 회계사 전문직이 쭉 있는데 이런 것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죄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행위를 해도
물론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뭐 누가 보면 이거는 연구 목적이고 누가 보면 이거는 뭐 북을 이롭게 하기 위한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뭐 형평에 좀 문제가 있고 신분법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뭘까 평양에서 출산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걸리는 걸. 근데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외교 통일 외교 안보 쪽 정책에 대한 비판 굉장히 높잖아요. 뭐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문제도 그렇고. 근데 그러면서 나오는 많은 그 댓글이라든지 이렇게 SNS 상의 글들과 비교해 보면 저의 표현들은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표현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신사적인 표현들이었고, 근데 전부 이걸 이제 거슬리게 봤던 거죠. 이 얘기 때문에. 네. 방금 이제 평양 출산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정리된 건가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점이 약간 그 부분도 솔직히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 많이 공을 들였거든요. 관련된 증인도 두 분이 나왔어요. 그 당시 상황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거는 황선 대표뿐만 아니라 결의의 명예, 우리 결의 양의 명예도 관련이 돼 있고 반드시 이건 이번에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이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고 매우 우연이었다. 이제 종편에서는 2005년 10월 10일 10시 시간까지 딱 맞춰서 뭐 제왕절개를 했다. 이렇게 했고 검찰은 그건 어쨌든 범죄는 안 되니까 어떻게든 범죄는 안 되니까 그거를 공소장에서 보면은 피고인의 뭐 종북 성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그 점과 관련해서는 이제 법리적으로는 이적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목적에서 뭐 어떤 공소 사실의 행위를 했느냐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적 성향은 통상적으로 드러나는 공소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중에 북한에서 출산할 목적으로 그날에 올라간 거다. 이렇게 공소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된다. 문제 삼아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집중을 했는데 판결문에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근데 그걸 사실 이제 범죄로 적시하고 얘네가 이런 게 아니라서 사실 언급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건 어디서 다퉈야 될까요, 이게? 근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 피고인의 경력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판결문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종북 성향이라고 뭐 이렇게 검찰에 그 문구를 뭐 판사가 그대로 쓸 수는 없죠. 종북이라는 표현이 법적 표현도 아닌데 그냥 피고인의 경력에 쭉 썼는데 거기서 평양 출산은 뺐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사님은 의도적으로 북한에서 출산하기 위해서 방북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보면 간접적으로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네. 유죄 판결을 하면서 이제 피고인의 경력을 쓰면서 그걸 뺐다는 거, 공소장에 있음에도 뺐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판결 받고 나서도 뭐 트윗이나 이런 데서는 막 지금 맹폭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무슨 평양에서 애까지 낳은 니은이 막 이런 막 그럼 그 여전히 이제 그런 글들을 막 하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당연히. 네네. 네. 그건 일단 전망과 계획에서 해보고 너무 많아서 그게 이제 이 판결, 이 사건의 뭐 본질이랄까 이 얘기를 피고였던 분 말고 법률가로서 이 사건을 쭉 지켜보고 그 재판까지 딱 오는 거 보면서 어떻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다 뭐 이렇게 정리하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법률적인 정리인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많이 느꼈던 게 황선 대표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어떤 종편과 극우단체 그리고 검찰의 카르텔 이거는 암묵적으로 서로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슨 영화 내부자들에서 보는 것처럼 뭐 정기적으로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이런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다라고 느껴진다는 거죠. 네, 최근에 여러 사건에서 확대 재생산하는 게 있죠. 이게 순서는 누가 제일 먼저인가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뭐 검찰이 먼저
이렇게 사건할 수도 있고 뭐 시민 극우 단체가 먼저 뭐 고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그러면 수사라고 그럼 수사 경과를 또 받아쓰고 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을 조금씩 흘려주고 그러면 보수 단체는 또 거기에 대해서 쫓아가서 뭐 이렇게 뭐 또 뭐 이렇게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시위를 하고 그럼 또 시위한 걸 또 언론에 보도하고 그러면 또 그런 언론 보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또 수사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거든요. 황선 대표가 폭탄 테러를 당한 그 다음 날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 영장을 보니까 딱 폭탄 테러가 있었던 날 영장을 받긴 했어요. 하지만 영장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은 일주일로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그 전날에 폭탄 테러를 당한 사람 익산에서 당했으니까 근데 그걸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압수수색하는 거는 좀 아니잖아요. 근데 뭐 그건 일단 뭐 부차적이라고 치더라도 그때 압수된 책이 한 7, 8권 있었어요. 책과 노트 이런 것들이 압수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미 교과서였거든요. 네. 근데 저도 딱 책 제목 보고 위험한 게 걸렸구만. 이렇게 처음에 저희도 있을 텐데 반미 교과서. 근데 반미 교과서구나 해서 큰일 났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출판사 당대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쓴 거죠? 예, 그 상지대 홍성태 홍성태 교수님이 쓴 거죠. 근데 그때 압수할 때 좀 나이 있는 수사관이 딱 그거를 뺐어요. 그러니까 옆에 젊은 수사관이 이건 아니라고 해서 다시 넣었거든요. 근데 그 나이 든 수사관이 끝까지 빼서 놔두더라고요. 그 압수 목록에 적고. 그러더니 제 기억에는 일단 채널 A로 기억이 나거든요. MBN인지 채널 A인지 좀 정확하진 않은데 거기서 평양 출판사의 반미 교과서를 압수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수사 기밀 아닌가요? 일단 이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압수 목록, 압수수색했다 이건 당연히 알 수 있지만 가서 무엇을 압수했느냐는 당연히 수사 기밀이죠. 네. 근데 그 수사 기밀을 누군가가 흘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뭐 제대로 흘렸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흘린 건지 아니면 제대로 흘렸는데 왜곡을 한 건지. 종편에서 그걸 왜곡한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우리나라 교수가 쓴 책이고 우리나라 출판사에서 출판한 건데 평양 출판사에서 쓴 반미 교과서다 하면 이거는 북한의 북한 학생들이 반미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서 학습하는 책이구나. 그게 황선 대표 집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이게 하나의 카르텔, 그러니까 유착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수사에 탄력을 받기 위해서 그런 수사 기밀을 넘기고 그러면 그거를 보도해주고 또 뭐 그걸 또 기초로 해서 또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사례로 저는 그때 느꼈고요. 특히 나이 든 수사관이 뺀 다음에 이름 아는데 이름 얘기할까요? 나이도 수사관 나중에 재판에도 다 왔던 분인가요? 재판할 네. 때 한 번씩 그 보안수사대에서 한 명씩 와가지고 네. 재판 경과를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수사 자체는 보안수사대에서 하거든요. 이제 검찰은 지휘를 하고 나중에 재판 진행을 이제 하지만 그래서 뭔가 도울 게 있나 싶어서 오시는데 그분이에요. 그분이 엄청 앞에서는 그분 얘기할 거 아니고 하여튼 법정에서 저한테 수복 입고 교도관들이랑 같이 들어간 저한테 갑자기 악수 신청도 했잖아요. 미안해서 그런 것 아니 같아요. 나는 우리 가족이랑 우리 친구들이 쭉 서갖고 막 악수하는데 그분 손도 얼결에 잡을 뻔했는데 뭐야? 이건 상당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때 그거를 근데 이게 일반적인 행태죠. 지금 검찰이 수사 기밀을 흘리고 언론이 그걸 확대 진행하면서 논란을 만드는 거는 그게 기본적인 보안법 사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건의 패턴인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 뭐 이게 그죠? 그죠. 원래는 공소 사실을 먼저 이렇게 공표하고 이런 것 자체가 안 되는 피의 건데 사실 공표죄 뭐 이런 그런 게 문제 될 수 있고 업무상 공무상 기밀이니까 그런 것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같은 수사기관이 그걸 문제 삼을 리는 없는 거고 또 특별검사자 필요한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또 뭐 검찰의 기소권이나 수사권에 대한 통제 이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뾰족한 뭐 이런 게 아직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느끼시는 문제점.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방금 지금까지 많이 언급했지만 우리 종편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초기에 종편이 만들어질
이루어질 때도 우려를 많이 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통과를 시켰고 초기에는 뭐 이렇게 시청률이 뭐 0%대다 이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시청률도 올랐고 특히 이렇게 좀 비용이 적게 드는 그런 시사 대담 프로그램 보수 농객을 초청해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도 보면은 무슨 9시 뉴스, 10시 뉴스, 11시 뉴스마다 계속하고 무슨 이름도 잘 지어요. 무슨 무슨 시사 프로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뭐 누구의 뭐 무슨 뭐 사자성을 뭐 말하고 짓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지상파가 안 따라갔어요. 그러게요. 이거는 종편에서 이제 JTBC는 전혀 보도를 안 했고요. 아마 그건 손석희 사장님의 어떤 뭐 그런 거 지시사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기대는 우리 얘기까지 보도를 안 해주신 건 좀 너무 심했죠. 우리 뭐 두 분의 입장을까지 보도해 그거는 기대 난망이겠죠. 그래도 종편인데 아무리 사장님이 훌륭하셔도 그것까지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무관심 전략이었죠. 어떻게 보면 그 무관심 전략이 제일 적절했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자꾸 이렇게 부추기면 이렇게 논쟁이 되면 자꾸 급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그 이슈의 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근데 나중에는 따라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 종편이 여론을 특히 이제 시국 사건이랄지 그런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그걸 엄청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상파 같은 경우는 뭐 오락 프로그램도 하고 드라마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종편은 오로지 그거를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신민 선생님 미국 집까지 갔잖아요. 네. 집까지 촬영하려고 갔는데 이제 거기 뭐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렇게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니까 다른 공중파들이 따라가고 그래서 많은 폐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 보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검찰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죄가 있으면 바로바로 수사를 해서 처벌해야지. 이런 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계속 쌓아놨다가 기록해뒀다가 창고 대방출하듯이 풀면서 그것도 약간의 여론의 이런 것도 막 뭐 조작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약간 언론 플레이도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치잖아요. 그거는 수사가 아니고 법 집행이 아니잖아요. 언론사가 보도를 해야지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만약에 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그래도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편견을 있나 갖게 보다. 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같은 저희 주변의 민변 변호사들도 잘 모르거든요. 제가 직접 이걸 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지. 이런 거죠.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런 게 맞아요. 예, 최소한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사실관계는 있으니까 저렇게 보도하겠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뭐가 뭐 하나는 그래서 사실 종편의 역할은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냥 희생양 찾기예요. 딱 희생양을 하나, 그러니까 재물 마녀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에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정치를 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죠. 우민화하는 거죠. 우민화하는 정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보지 않도록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돌리지 못하도록 현혹하는 거죠. 그거에서 제일 좋은 게 이제 마녀를 만들어내는 건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막 그 구속을 더 앞당기고 여론 재판에 이미 그냥 도마 위에 올려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님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래서 사실은 종편은 그런 목적에서 나온 거고 그 사람들의 이 방송의 목적인 우민화 하는데 동원됐던 소위 말하는 종편에 나오는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 입문 제안이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좀 받았다, 제안 받았다 이런 소리들도 막 들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 한국의 주요한 기득권 정치의 목표와 종편 방송의 목표가 일치하기 때문에 거기 나온 사람들을 인력 풀로 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좀 뽑아다가 그걸 세피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종편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 전 진보 매체들. 네, 진보 매체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로 여전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종편이 떠들어대는 동안 진보 매체들도 아주 일부를 빼놓고는 거의 입 다물다시피 했어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무죄 판결이 콘서트와 관련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후에 이제 사설도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나름의 평가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이 1년이 넘는 과정 동안에 저는 이런 소리도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 일간지에서 신은미 선생님까지는 신은미 씨까지는 다뤄도 황선은 절대 다루지 않기로 하자. 내부 지침으로. 네. 지침으로. 그런 것이 우리 사회 내부 지침이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 개별 기자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걔는 진짜 종북이야. 라는 말을 그 언론과 관련된 뭐 사람들이라거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진보 안에서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그런 속에서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 걔 만났어. 조심해야 돼. 걔는 진짜 종북일걸? 종북이야라는 네,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어떤 선입견에서 이 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는 것을 먼저 접고 막 이런 측면도 있었는데 이러면 저는 종편한테 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뭐 민변 내부에도 다들 이제 훌륭한 분이신데 유독 이런 북한 관련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이제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법률가로서 사실관계가 무엇이고 이제 그런 걸 확인하고 이제 평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정 짓는 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네.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하나 더 나아져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네. 국가보안법의 위험성 그리고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목적이죠. 국가보안법이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이렇게 사회 곳곳에 분단선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고 그 레드 콤플렉스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내재된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 검열을 하잖아요. 이 말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될까. 이런 것들이 어떤 제도화된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죠. 그건 처벌이라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재화되는 거잖아요. 사고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점에 있어서도 국가보안법이 참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로운 사고를 막으니까. 네. 이게 그거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그 토크 콘서트부터 뭐 이렇게 언론, 검찰, 재판 여기까지 오면서 야 이게 비용으로 치면 얼마 정도 이게 소요가 됐을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대표님 많이 쓰여드셨죠? 저는 약간 돈 계산을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돈 계산을 못할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단순 명료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계부도 대단히 단촐하고 그런데 수억 원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은 1년 넘게 물론 재판부가 이 사건 하나만 한 건 아닌데 그 판사 3명이 달려들었고 거기에 배속된 2명의 직원 그리고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됐잖아요. 근데 했던 전체적인 업무량의 10%는 넘지 않을까요? 20%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재판부가 다른 사건도 많이 했다고 했을 때 한 10%만 한다고 해도 그리고 뭐 검찰도 몇 명이 달라들어서 했고 또 변호인도 4명이 했거든요. 제 복사비만 해도 그게 한 장당 50원이거든요. 2만 페이지면 100만 원이에요. 그냥 복사하는 비용만. 네네. 근데 그러면 그 많은 비용들을 그 많은 양의 증거 기록을 만든 경찰 인력, 그 보안 수사대 팀이 장기간 동안 그걸 준비한 거잖아요. 미행하고 뭐 압수수색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한 10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편의 그걸 이제 그 탕진한 채널도 비용이라고 보지 않겠죠 그분들은 이제 우리의 밥값이다라고 생각. 그리고 국민들이 네. 이런 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괜한 오해를 하셔가지고 누군가를 괜히 미워하면서 마음이 안 좋아지고 증오. 혈압도 올라가고 그럼. 우리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큰 비용이. 그러니까 네. 사회적 비용을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된 거죠. 그죠. 저는 그러니까 또 이 재판 결과를 갖고선 막 이제 트윗에 얘의 그 몇몇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 문제로 이제 계속 리트윗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암 생길 것 같다. 본인들이 막 이 재판 결과 때문에 암이 생길 것 같다고 막 쓰셨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또 이번에 이제 무죄 받고 나오면서 물론 언론에서는 이제 집행유예라고 거의 대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게 제목을 뽑거나 이렇게 자막을 뽑아서 내보내긴 했지만 그런 바람에 제 얼굴이 또 한 번 이제 방송 3사와 이번에는 이제 TV조선이랑 이런 데서는 거의 잘 안 내보냈어요. 근데 이런 데서 또 나오다 보니까 또 동네 약간 그 역 주변에 애들이랑 같이 막 이렇게 문방구 갔다 오는데 또 알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셨는데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악. 어떻게 제가 저렇게 활보하고 다니고 있지? 막 이런 경악스러운 그걸 막 이 노인분들이 주로 잘 알아보시는데 그러면서 목이 돌아갈 정도로 계속 제가 지나가는 걸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이걸 뭐 비용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미 제가 이 부분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해서 실추된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복 불가능. 인 거죠. 굉장히 엄청난 게 좋은 일을 해서 그것이 그간 이제 종편이 저의 사건으로 해서 저를 막 다뤘던 거 이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 이미지 회복은 정말 난망해진 상황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테러 이후에 당하고 있는 어떤 그분들이 경악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니까 망정이지 진짜 저 사람 나한테 지금 욕을 하려고 그러나 뭐 때리려고 하나 이런 것까지 늘 염두에 두고 두려움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런 것들 이미 이제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동네에서도. 자 이제 그 앞으로 전망 뭐 계획 이런 걸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재판은 항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태인가요? 항소 마감은 다음 주 월요일이거든요. 네네. 네. 항소를 하실 건 네, 할 건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통상 네. 이제 마지막 날에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항소할 걸로 보이는데 항소하겠다는 식으로 밝힌 걸 이제 본 게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보통 한쪽이 하면 또 따라 하거든요. 할 생각이 없었던 측에서도 네. 그런 부분도 있어서 마지막 날에 할 생각이고요. 앞으로 계획은 되돌리는 데 초점이 있겠죠. 뭐 잘못한 측에 잘못을 묻고 피해 입은 쪽은 뭐 피해를 좀 배상 받아야 될 것이고 뭐 신은미 선생님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큰 피해를 입으셨잖아요. 네. 일단 뭐 비록 외국인이시지만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이시지만 엄연히 우리나라에 어머님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형제자매 친지들이 계시고 많은 지인들이 있고 근데 못 오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강제 출국 처분 취소. 강제 출국은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그 자체를 다툰다기보다도 강제 출국된 사람은 외국인은 5년 동안 재입국이 금지돼 있어요. 규정 자체는 뭐 불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다 불허한다고 봐야죠. 근데 그 처분이 잘못됐다라는 게 법원에서 확인이 되면 입국이 가능하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은미 선생님의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하고 명예훼손으로 죄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됐고 어쨌거나 기소유예가 되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강제 출국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소유예 자체를 다툴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법제하에서는 헌법재판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어떤 행복추구권이랄지 뭐 평등권 이런 걸 침해한 거다 헌법상 그런 법리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무죄 판결문을 다 제출했고요. 예.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원에서 열심히 심리를 해가지고 무죄로 판결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네. 콘서트에 대한 것만 저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내용은. 심리 선생님은 그거밖에 내용이 없으니까 전부 문제가 나온 거죠. 심리 선생님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재판은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이제 심리 선생님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이제 해야죠. 그렇게 허위 보도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출연을 해서 거짓말했던 사람들. 그 패널들까지 다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런 패널들과 방송사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뭐 금전적 현행 법제에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뭐 그렇게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피해가 회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손해배상 청구밖에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 자체 의미도 있지만 그런 것들 법원을 통해서 제4, 3차 이제 황선 대표나 심리 선생님이 피해자였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시민 국민들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더 이제 아시게 되고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주로 저는 변호사로서 어떻게 소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형사 사건에서 많은 수임료를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도 됐지만 좀 이렇게 많이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제 네.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이제 항소 재판하고 손해배상 재판하고. 저는 이제 다 다르죠. 이제 그 강제 출국 처분 취소는 서울행정법원에서 하고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 사건 헌법재판소에서 하고 나머지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주로 서울지방법원 그러니까 그런 민사부에서 하니까 다 별개로 진행이 되는 거죠. 순서는 꼭 뭐가 먼저가 될지 모르고요.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올해도 법률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네요. 네, 그 2달 동안 우리 종편이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정말 해서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네. 앞으로 차차 계속 근데 막 내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보도를 내리고 있다고요? 보도를 이미 이제 전에도 꽤 내렸는데 근데 뭐 저희가 많이 캡처를 많이 잘 해놨. 그러니까 2014년 12월 2일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이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형사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명예훼손 고소도 이제 가능한 거죠. 근데 우리 검찰이 스스로 기소했던 건이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건이라 다 무혐의 처분을 해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경고를 했음에도 우리가 뭐 우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네. 두 분한테 왜 어떤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묻지도 않고 또는 물어보고서도 전혀 다른 게 허위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12월 29일인가 2014년 그때 경찰 스스로 지상낙원 발언 없었다고 기사가 그렇죠 보도 자료를 냈었거든요. 그 후에 많이 지워졌어요. 특히 지상낙원 관련 발언이랄지 많이 내렸었죠. 근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종편과 관련 좀 더 이제 보자면은 포석 되셨을 때, 그러니까 작년 6월 22일 하지잖아요, 하지. 그날 포석으로 풀려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2달 동안 이렇게 물어뜯었던 종편은 단 한 컷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든 뭐 이런 데서. 이거는 정말 도의적이지 않다. 근데 이번에는 그래도 판결이 나왔으니까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근데 보석한 거는 잘 모르니까 또 저희가 약간 자중하는 차원에서 변호인단이 그걸 뭐 기사화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왜 풀어줬냐고 하면서 판사 뭐 종북 판사니 뭐니 이러면서 이렇게 우리 재판부 압박하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전혀 보도가 없었어요. 그런 게 그거는 너무 자기 반성이랄지 어떤 사죄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래도 뭐
그렇게 떠들었던 그런 포수 논객들, 아 그때 내 잘못 알고 이야기했던 거다라는 뭐 트위터 메시지 한 줄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직접 표현하지 않더라도 뭐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제가 딱 생각해 네. 보니까 아까 네. 이제 그 말씀 딱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지금 새누리당 영입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네. 아, 이분이 뭐 후보가 되시라도 굉장히 오점이 되겠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보통은 그 형사로 뭐 유죄 판결이 나고 해야 5점이 되는데 우리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할. 그러기엔 이미 너무 5점 투성이가 하지- 많아서. 네, 하지만 아 그런가요? 네. 네. 뭐 판결이 있으니까 검찰도 이제 다르게 판단해 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검찰이 저는 뭐 우리 검찰 믿거든요, 정말로. 예. 자존감이 있고 그러니까 뭐 법리적으로 그래도 확인된 거는 수사를 해서 기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뭐 기존의 뭐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축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정말 기대하잖아요, 저 지금. 아, 네네네. 아니 검찰들도 사실 얼마나 본인들이 그 공소장을 들고 나와서 이런 그 막 이런 수준의 재판을 막 재판장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 뭐라 그래야 될까 또리 장군 수준 그런 이런 때 당시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공안 검사가 실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이러면 굉장히 뭐 긍지 높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다른 작품의 일부가 되는 거 있잖아요. 어디 뭔가 지휘는 다른 곳에서 내려오고 하기 싫은데 아 이건 별로 사건도 아닌데 아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공안 1부 공안 2부에 있으니까 이 사건을 결국은 해야 되고 자기한테 결국 이것은 역사적으로 좀 오점으로 될 건데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사람이 사실 정말 그렇게 생각할까요? 네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도 들고 그 재판 과정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네네 그런 아닐 사람과 수도 아닌 있다. 사람이 티가 나더라고요. 네. 뭐 검사 나름이죠. 근데 저도 재판 과정에서 느꼈던 거는 변호인 측에서 방송 관련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건 이적성이 없다 이렇게 의견서를 내고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이 발언 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다 문제가 없다 의견서를 내면은 판사님은 다 읽으신 것 같아요. 재판장님은 그러면 항상 물어보셨거든요. 검찰 측에 의견 있냐고 하면 그냥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적성이 없다라고 의견서를 내면은 이제 검찰에서는 추후에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겠습니다랄지 뭐 보강 증거를 내겠다랄지 아니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 의견서는 사실 공소장을 그냥 거의 쓰면서 우리 변호인의 주장을 거기서 조금 반박한다고는 하는데 뭐 특별한 뭐 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선별적으로 반박할 만한 것만 조금 추려가지고 반박한 정도로 마지막 의견서를 썼지 중간에 아무런 의견서를 쓴 게 없어요, 검사가. 그건 검사도 이번 토크 콘서트나 특히 방송 이 정도 뭐 실천연대야 이적 단체로 판결된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많이 매달린 것 같고 그건 아마 검찰 스스로도 이걸로는 어렵다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저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공안부에 있으니까 많은 사건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으로는 어렵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괴감이 있었을 수 있다. 네. 또 그런 무죄 판결문에 그 판결문에 써지는 검사가 되고 싶지는 이제 않았겠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황선 대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재판들이 다 잘 돼서 민형사 재판들이 다 잘 되면 사는데 별 큰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또 어쨌든 재판이 향후 몇 년은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재판을 좀 잘 해서 이 재판의 과정 자체가 한국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는 사상적으로 발전시키는 그런데 좀 일조하는 이게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재판을 잘 기록할
기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기록하고 의견서도 열심히 열심히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어쨌든 다 좀 모아야 되겠다. 기록으로 꼭 남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워낙 이제 토크 콘서트 과정에서 또 이미 이제 책으로 그게 대담집으로 이제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속되어 있을 때와 이제 검찰과 경찰 조사기관에 겪었던 많은 일들과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다 남길 생각이고요. 예. 부지런히 쓴 의견서들도 전부 책으로 좀 묶을 생각이고 이후 어쨌든 다 좀 남겨서 이게 이후에 이제 한국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좀 하려고 하고 다 무죄가 나왔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이 나라에서 이 나라의 진보와 그리고 특히나 저희 관심 분야인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이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또 긍정적인 일을 또 해야 되지 않나 이건 활동을 열심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이게 항소 진행 중에 네.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죠. 네. 뭐 법리적으로는 뭐 이렇게 좀 동일성이 좀 이렇게 인정되는 범위에서 예. 뭐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붙이고 이런 건 이제 어렵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특집 초대 인터뷰 황선 대표님하고 김정기 변호사님 모시고 통일 토크 콘서트가 무죄가 났다 이런 주제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앞으로 항소 과정 그리고 대법원까지 계속 고생하실 텐데 특히나 또 손해배상 소송까지 추가로 또 하셔야 돼가지고 벌써 얼굴색이 좋죠. 돈 버니까. 이제 항소심에서 이게 진짜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54건인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한 대여섯 건이 유죄가 나왔으면은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왔으면 안 아깝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하나가 이랬잖아요. 마치 시험에서 뭐 100점인데 99점. 근데 뭐 90점이 커트라인인데 막 뭐 한 80점 떨어졌다면 별로 안 아까운데 뭐 89.5로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막 그런 기분인데 변호인이 여러 명인데 이거 제가 맡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능한 보안법 판사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무죄를 받아내야죠. 이제 받아내서 딱 언론 보도에 그냥 무죄 판결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게끔 정편도 뭐 종북 콘서트 논란 황선 콤마 집행유예 2년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나오니까 종북 콘서트 논란 종북 콘서트 때문에 징역형이 나왔구나 이렇게 읽게끔 제목을 뽑잖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안 읽어보게 되니까. 근데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